지금이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만간에 엔비디아 쪽에 HBM3E가 이제 납품될 걸로 보여지고요. HBM4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2나노 이쪽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순항이 삼성과 SK도 그래픽 메모리도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하고 SK 쓰겠다. 삼성이 우선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제 이름은 권영화라고 하고요. 신사임당TV는 제가 최소한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쪽 오랫동안 했었고요. 예전에 반도체 기업에도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박사학위를 또 반도체 분야로 받았고요. 논문도 반도체 관련해서 한 20편 쓰고 그 다음에 책도 반도체 관련해서 3권을 썼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고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보시면은 얼마 전에 나왔죠? 보시면은 기대치보다 많이 못 미쳤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 뭐 7조 후반대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요. 막상 이제 까보니까 6.50 상당히 못 미쳤죠. 그리고 또 매출도 보시면은 75조 정도 나왔거든요. 약간 줄었습니다. 원래는 2분기에서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걸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예상에 빗나간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매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가도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기대치이기 때문에 올라갈 걸로 생각했다 갑자기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팔게 되는 것 같고 주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떨어진 이유가 뭐 전반적으로 많이 부진했습니다. 왜냐면은 보시면 이제 IT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메모리 쪽이에요. 메모리 쪽 보시면은 최근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DRAM 기업과 그다음에 또 낸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잘하고 있잖아요. 범용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DDR4 같은 경우에는 뭐 50% 반가격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범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많이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HBM도 중요한데요. 지금 HBM이 지금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많이 갔어야 되는데 매출이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나 이쪽 HBM이 상당히 마진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혜를 못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많이 적자가 났는데요. 보시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한 2조 원 정도 적자가 났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SMLSI 사업부에서도 한 4천억 정도 나지 않았나 이 정도 이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이 많이 이제 적자가 심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파운드리가 최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전략이 뭐냐면 이제 2나노 쪽 이쪽에 이제 포커스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수 공정 라인들은 많이 멈췄어요. 셧다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최근에 이제 성수 공정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봐야 되는 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이익률하고 이제 매출은 물론 그렇지만은 이익률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나노 쪽에 많이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장비를 많이 또 들이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준비 과정에서 많은 설비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익률을 갉아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가 보면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이익률이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거의 뭐 최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분기에도 그렇고 1분기에도 그렇고 아마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뭐 3분기 때쯤 가면은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재고가 다 이제 소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상황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삼성은 어차피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으려면은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모리 같은 경우도 삼성이 조만간에 엔비디아 쪽에 HBM3E가 이제 납품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HBM4에서도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주가도 많이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도 좀 봐야 되는데요. 2나노 이쪽에서 지금 이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도 좀 들리고 있어요. 많은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 패밀리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삼성 파운드리 쪽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 왜냐면은 최근에 발표한 거 보시면은 TSMC가 2나노 쪽에서 이제 가격을 많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50% 정도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1년 동안 연결시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안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단 이제 조건이 있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GA 방식을 먼저 했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수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 파운드리가 수율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많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수율이 안정화되고 벌써 이제 GA 방식 도입한 게 삼성이 3년이 됐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요. 근데 이제 TSMC는 올해부터 이제 도입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안한 면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있는 삼성 파운드리가 더 어느 정도 선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나노 보시면은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3나노보다도 훨씬 더 수요가 더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TSMC 홀로 모든 수요를 이제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수요는 삼성 파운드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퀄컴이라든지 AMD,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인데 TSMC 전략이 뭐냐면 애플 퍼스트 전략입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물량을 애플 쪽에 먼저 선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업들은 많이 순위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예전에 AMD 같은 경우도 밀리다 보니까 이제 타임 투 마켓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불만 때문에 삼성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가격적인 면도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TSMC는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밖에 TSMC에 비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한 군데 서플라이어를 이제 결정한다는 거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격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뿐더러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상당히 지진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또 중국 쪽에서 이제 침공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블 밴드로 가는 게 물량을 받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안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더블 밴드로 가려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이번 CES 2025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모호한 발언을 했다는데 어떤 발언이었나요? CES에서 발언한 건데요. RTX50 시리즈예요. 이게 이제 AI PC, 특히나 이제 게임용에 많이 쓰이는 그러한 GPU인데요. GPU가 들어가면 메모리가 또 쓰여야 됩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쓰이는데 여기에는 이제 GDDR 이게 이제 쓰이거든요. GDDR7이 쓰입니다. 이게 지금 전순환 발언이 뭐냐면 이제 그 마이크론 이게 이제 탑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러면은 왜 마이크론 쓰냐, 삼성이나 SK는 안 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묻다 보니까 전순환이 삼성과 SK도 그래픽 메모리도 만들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그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아한 거죠. 왜 과연 이제 전순환이 삼성이나 SK가 만드는지 몰랐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뭐 꿍꿍이 속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언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하고 SK 쓰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우선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GDDR 이게 이제 쓰이는 걸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나온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태원 회장도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부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CEO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이제 기억을 못해요. 최태원 회장도 자기가 어떤 부품을 쓰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실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건지 어떤 실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락이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발언한 게 있는데 엔비디아 납품이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납품을 받게 되겠다 확실히 이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 향에 맞게끔 이제 HBM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납품을 받는 건 확실한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애매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뭐 납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면 아마 전반기, 상반기 안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늦어도 뭐 하반기에는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HBM4 스케줄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어요. 벌써 이제 하반기에 이제 납품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해도 매출상으로는 상당히 뭐 기대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도 그런 것 때문에 HBM4에 상당한 포커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 일단은 어떻게든 삼성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삼성은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HBM4에 많이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파운드리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24년 3분기인데요. 9.3%로 떨어졌어요. 2024년 2분기에 보시면 11.5%였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아마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2천억 정도 이제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특히나 이제 요거보다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상당히 최악의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삼성이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전략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은 일단은 성수 공정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다시 이제 했거든요. 원래는 2나노 쪽에 첨단 쪽에 많이 포커스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바꾼 거예요. 왜냐면은 파운드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가동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가동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매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감가상각이 되고 또 인원도 많이 놀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적자가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 3,5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수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패밀리스 기업들을 이제 수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첨단 쪽보다는 성수 공정이 더 많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왕에 있는 어떤 라인을 세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가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주문을 받아가지고 가동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에 있는 패밀리스 기업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주문을 준다 그러면 상당히 가동률이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동률을 높인 다음에 기본적으로 매출을 좀 어느 정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반기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2나노 주의 방식에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매출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자가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깔아줘야 되거든요. 매출을 성수 공정도 하겠다. 특히나 이제 중국에 있는 파운드리 패밀리스 기업들 일단은 수주하겠다 이런 거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최악의 어떤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되면 어느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삼성 파운드리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2나노나 3나노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데가 인텔도 지금 최근에 다른 데 인수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TSMC에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또 관심이 있고요. 2나노 같은 경우도 뭐 몇 군데 업체는 또 수주를 했거든요. 프리퍼드 네트워크라는 이제 일본에 있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2나노 반도체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바렐라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회사도 2나노 반도체 수주했거든요. 그래서 삼성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은 수주를 받은 다음에 가동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계속 높여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큰 고객을 이제 수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이라든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반드시 온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서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불만이 많아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만 큰 데만 어느 정도 제대로만 굴러가게 되면 분명히 계속 이제 다른 빅테크나 뭐 대형 패밀리스 기업들도 반드시 올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반반씩 이렇게 가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일단은 큰 기업을 잡아야 됩니다. 빅테크라든지 아니면 그 패밀리스 대형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받아가지고 일단은 양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예전에 보시면은 두 축이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메모리 쪽이 한 축이었고 그다음에 또 파운드리 쪽이었거든요. 50대 50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비중을 좀 메모리 쪽에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 이제 메모리 쪽에 신경 쓰고 그다음에 한 30%는 파운드리 쪽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입니다. 하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 지금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메모리 쪽 특히나 이제 HBM 이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HBM4가 중요합니다. 삼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HBM4에서 일단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지금 정의하려고 하반기부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MR 머프 SK 하이닉스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반도체가 중요한 게 PPA라고 하는데 파워, 퍼포먼스, 에리아가 중요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이 훨씬 더 맞거든요.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16단까지는 일단은 MR 머프 방식으로 가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성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적용해가지고 성공한다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또 열의 어떤 방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하기 때문에 역전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SK 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거는 되게 쉬운 문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HBM4에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또 그 D램 같은 경우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공정에 한 단계 앞선 공정을 씁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BDRAM을 쓰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1CDRAM을 씁니다. 이게 이제 공정에 한 단계 앞서거든요. 그러면은 성능이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로직 다이 같은 경우도 4나노 공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아마 SK 하이닉스보다는 뭐 한 단계 이상 이제 앞설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하고 또 HBM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일단은 따라잡아야 됩니다. SK 하이닉스를. 그래서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거의 뭐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원도 많이 지금 이제 투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HBM4에서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아닐 거지만 2년, 3년 있다가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률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HBM에 대한 블랙웰 이것도 이제 주문을 다 받은 상태에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삼성이 HBM4에서 뭐 아무리 잘한다 해도 금방 물량을 뭐 많이 따오지 못합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물량을 그렇게 많이 안 줄 겁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늘릴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금방은 되진 않지만 뭐 2년, 3년 있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와 같은 삼성전자의 위기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보시면은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기가 있잖아요. 4년마다 이제 오거든요. 불황이.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불황이 왔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뭐 매출도 약간 떨어졌지만 보시면은 영업 이익률이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거의 뭐 반토막 이상 이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5년 전 그때죠. 그래서 이때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전에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삼성이 했던 건 뭐냐면은 DDR4보다는 DDR5 쪽에 더 R&D 투자를 많이 하고 개발을 더 많이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낸드 같은 경우도 V낸드 같은 경우에 이쪽에 새로운 거였거든요. 이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많이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때 이제 2019년도가 삼성이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때였거든요. 그렇게 발표하면서 또 매출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시장 점유율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성이 잘한 게 뭐냐면은 불황일 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쟁 업체들은 불황이 오면 투자를 좀 멈칫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투자를 좀 꺼리는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황일 때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호황이 오게 되면 훨씬 더 차이를 벌릴 수 있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삼성이 잘했던 거는 불황일 때 투자했던 거, 이게 상당히 잘했던 걸로 봅니다. 그리고 또 불황일 때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선당 공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호황이 오게 되면 상당히 이제 격차를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삼성은 불황일 때 과감히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게 상당히 좋았던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딱 한 가지 전략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가 끌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전에 이건희 회장 했을 때는 상당히 삼성이 잘했어요. 이건희 회장이 보면 통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반드시 될 만한 거에 이제 투자를 잘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삼성이 이건희 회장이 이제 떠난 다음에 그런 구심점이 없어요. 통찰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이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도 HBM을 거의 뭐 팀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가 됐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있었으면 아마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의 어떤 그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위기가 되지 않았나. 특히나 보시면 이재용 회장도 뭐 재판 때문에 출석하느라 삼성에 많은 신경을 못 썼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리더십이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찰을 가지고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잘 될 만한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건 이제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제되면 이재용 회장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 이어 차세대 D램 분야에서도 밀리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너무 오랫동안 1위를 하다 보니까 안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메모리 쪽에서 1등하기 시작한 게 1993년도거든요. 벌써 32년이 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하다 보니까 32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이게 과연 뒤집힐까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직 자체가 이제 관료화되고 부서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채찍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이 있었으면 위기의식을 불어넣고 했을 텐데 안일하게 이 조직이 관료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전영현 부회장 체제로 오면서 어느 정도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삼성이 DNA가 상당히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만 잘하면 충분히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메모리 자체는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그 기점이 제가 보기에는 HBM4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HBM4에서 잘하게 된다면 충분히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삼성이 일단은 또 자본력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SK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캐파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하다 보니까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잘 할 걸로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최태원 회장이 엔비디아 젠슨랑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굳건한 어떤 파트너십 이런 게 이제 돋보이지 않았나. 그리고 또 최태원 회장이 발언한 게 있는데 엔비디아가 개발하는 GPU보다도 HBM이 개발하는 게 더 빠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발언했다는 거는 이제 상당히 HBM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또 SK하이닉스를 사들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전승왕도 얘기를 했는데 블랙웰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가 뭐 미쳤다 이렇게 이제 발언했거든요.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HBM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수요가 더 많이 늘고 있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30%, 40% 매년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성장이 뭐 60%, 70%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이제 초입 단계거든요. 지금 뭐 많은 기업들도 아직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AI를 또 적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상당히 이제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수혜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요는 앞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상당히 이제 수혜를 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원도 일단은 많거든요. 지금 뭐 특별팀을 만들고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성과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은 일단은 뭐 HBM4에서 어떻게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를 따잡겠다. 거의 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2023년도만 해도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4년도에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5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비교를 한 건데요. SK하이닉스가 최초로 HBM을 개발하긴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2015년도에 삼성이 HBM2를 업계 최초로 양산했거든요. SK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SK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HBM2 양산을 했거든요. 벌써 3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삼성이 앞서가나 싶었어요. 근데 2020년도 오면 두 기업이 똑같습니다. HBM2E 양산이 똑같아요. 이유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 팀을 거의 해체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음부터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4세대 HBM3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또 SK하이닉스에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이제 SK가 앞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24년도에 5세대 HBM3 같은 경우에 8단하고 12단을 엔비디아에 지금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하고 좀 방식이 좀 다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 머프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TC NCF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D램 본딩 시간이 SK하이닉스가 1시간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훨씬 더 길죠. 그리고 또 반도체 생산에 걸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가 이제 1시간일 때 삼성전자가 8.8시간 걸립니다. 상당히 차이 나죠. 또 마찬가지로 보시면 SK하이닉스에서 발표한 것도 보시면은 수요 같은 경우도 80% 나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HBM3E까지는 거의 뭐 완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HBM4 이쪽에서 어떻게든 이제 역전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으로 이제 성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D램을 쌓는 겁니다. 근데 쌓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돌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범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없이 바로 쌓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돌기가 없기 때문에 층을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격이 있는데요. 보통 이 두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같은 두께에 여러 층을 쌓을 수 있는 거죠. 돌기가 없이
쌓게 되면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방식이 상당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열의 방출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PPA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삼성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B D램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는 쓰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앞선 문제를 씁니다. 그래서 1C D램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만약에 성공적으로 한다면은 삼성한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TSMC랑 협력도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지금 최근에 보시면 뭐 4나노 공정을 지금 이제 시범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앞선 공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HBM4에서 역전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모두 잘 된다면은 훨씬 더 삼성한테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SK 입장에서는 굳이 뭐 모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나중에 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6단 이상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쓸 거지만 HBM4에서는 뭐 기존의 방식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잘 안 차게 된다 그러면은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어떻게든 뭐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잘 된다 그러면은 뭐 금방은 아니지만 뭐 2년 3년 되면 그런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무섭다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상당히 무섭죠. 예, 지금 CXMT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D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D램을 만들기 시작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D램 점유율이 지금 작년 4분기에 지금 12% 정도 될 걸로 보입니다.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 상당히 낮아요. DDR4 같은 경우도 반 가격에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DDR5 같은 경우도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DDR5 같은 경우도 뭐 17나노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보통 이제 10나노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정도는 아직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위협적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특히나 이제 성수공정 반도체는 앞으로 삼성이나 SK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이라든지 고가 메모리, 첨단 메모리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뭐 이쪽에서는 지금 HBM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HBM2 정도밖에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도 뭐 HBM 같은 경우도 뭐 4, 5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첨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력 차이를 계속 이제 벌려놔야 되거든요. 첨단 쪽은 또 좋은 게 왜냐하면 일단은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HBM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범용보다는 뭐 가격이 4배, 5배 높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이익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첨단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쫓아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차는 유지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다행인 게 EUV 공정을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메모리 쪽에도 앞으로 HBM이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EUV 공정을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미국에서 EUV 공정을 못 쓰게 지금 중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한국한테는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EUV 공정을 못 쓰게 되면 아무래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나마 이제 한국에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K 메모리가 잘 나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삼성 같은 경우에 특히나 선제적으로 투자한 그런 게 이제 잘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9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웨이퍼가 있는데 보통 그때는 6인치 웨이퍼가 이제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8인치 웨이퍼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불황이었습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 그때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불황이 돼가지고 이제 투자를 안 할 때 이제 8인치 웨이퍼에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호황이 왔을 때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훨씬 더 앞서갈 수 있었던 거죠. 90년대 후반에도 마찬가지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8인치에서 10인치로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경쟁 기업들은 투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시장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성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투자를 한 거거든요. 10인치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몇 년 지난 다음에 엄청난 격차가 또 벌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삼성은 계속 이제 불황일 때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 성과가 몇 년 있다가 호황이 왔을 때 이제 효과가 바로 나타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삼성은 불황일 때 투자했던 게 엄청난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 기업들과 격차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SK 하이닉스도 상당히 잘했는데요. 계속 망하지 않고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SK 하이닉스, 그 전에 이제 하이닉스였죠.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상당히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비 같은 경우도 구형 장비로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썼었거든요. 근데도 메모리 품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나름대로 잘했죠.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이제 SK 그룹에서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때가 이제 2012년도였는데 그때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자본력을 어느 정도 이제 비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가 순조롭게 이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도 개발할 수 있었고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반도체 업종은 중요한 게 이제 자본입니다. 일단 자본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투자 여건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최근에 바이든도 또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제재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심해질 것 같고요.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게 관세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세를 또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기업들한테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하게끔 압박을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중국에도 또 공장이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D램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랜드 공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최종 사용자, 검증된 최종 사용자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허가 없이 그냥 바로 장비 같은 걸 도입할 수 있거든요.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런 것도 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관세를 높일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중국에 많은 수출을 또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에서 또 세트 제품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미국에 수출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만약에 미국에서 높여버리면 한국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한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도 관세를 높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출에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한국 기업들한테도 투자 많이 해라 미국에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 문제도 있는데요. 보조금 문제도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삼성이 미국으로 또 이제 보조금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많이 깎였습니다. 26%인가 깎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보조금을 깎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공장을 자국 내로 불러들인 미국의 속내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방침이 뭐냐면은 코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뭐 자동차 기업들이 반도체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TSMC가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70% 가까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TSMC에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안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빈번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대만을 언제 또 침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모든 그 제조업체를 다 불러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보면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중국에서 엄청난 지금 반도체 굵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자급자족을 70%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유효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20%밖에 안 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중국한테 이제 반도체 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가 상당히 견고한 편인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제조 부분입니다. 제조는 엄청난 임금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당히 임금이 높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TSMC라든지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상당히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 정도 비쌀 수 있거든요. 제조하는데 임금이 높고 또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지금 하게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조 이쪽 특히나 이제 반도체 제조는 한 12%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 년 있으면 아마 20%까지 올라갈 겁니다. 계속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조업체까지도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거예요. 반도체도 앞으로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산업의 쌀이기 때문에 주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뭐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YMTC 이런 기업들이 메모리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범용 메모리 이쪽은 상당히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지금 HBM이라든지 이쪽 고가 메모리, 첨단 메모리 이쪽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기술력을 높여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을 높여놔가지고 중국이 따라올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격차를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벌려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이 해야 되는 어떤 숙제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중국이 메모리뿐만이 아니고 팹리스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앞서 있어요. 한국보다. 중국에는 뭐 3,500개 정도 팹리스 기업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이 상당히 위기의 주식을 많이 느낍니다. 또 장비 기업들도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시각이라든지 증착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이맥이라든지 뭐 나우라 또 SME 이 기업은 포트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성수공정 20나노 때는 거의 다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장비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격차를 벌려 나가야 됩니다. 기술력으로. 그래서 이제 중국이 절대 못 쫓아올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술력을 높여놔서 발언권을 상당히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SML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TSMC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함부로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업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넘버원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삼성이나 SK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들 기업이 없으면 만들 수 없는 수준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예가 하나가 이제 HBM 이런 거죠. 근데 이제 HBM은 뭐 마이크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중국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어떤 기술 격차 이걸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협력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HBM4에서 삼성이 어떻게든 지금 SK하이닉스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TSMC랑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SK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공정이 TSMC가 안정화돼 있고 그다음에 훨씬 더 기술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삼성보다.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 능력도 TSMC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삼성보다. 특히나 뭐 2.5D 패키징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상당히 또 캐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잘하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이제 SK하이닉스에서 받은 거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는 아직까지는 TSMC만큼은 안 되거든요. 로직 다이도 만들 때 TSMC 공정 쓰게 되면 훨씬 더 앞설 수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패키징을 또 TSMC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협력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만약에 SK가 TSMC랑 계속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못 쫓아가게 되면 상당히 HBM도 SK보다 못 만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따라잡기 위해서는 TSMC랑도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장이 TSMC 입장에서는 삼성이랑 협력하는 거를 반대한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이죠. 과연 삼성이 하고 싶어도 TSMC가 그걸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만큼 이제 삼성 파운드리나 뭐 삼성전자가 상당히 이제 다급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뭐 SK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는 뭐 적과도 같이 이제 협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쉽지 않은 문제지만 삼성은 그 정도로 급박하다, 절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 메모리 같은 경우도 뭐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고 또 경기도 어느 정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쪽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은 상당히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수공정은 약간 불안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AI 쪽은 성장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상당히 성장의 여지가 있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AI 쪽에서는 수혜를 거의 못 받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AI 쪽에서도 삼성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삼성에 유리한 입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까지는 뭐 힘들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하고 HBM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만 좀 보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가 적극적으로 이제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또 SK보다 낫다라는 어떤 평가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충분히 또 주가는 미리 반영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반기가 되면 또 2나노 GA 방식이 또 파운드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큰 고객을 만약에 이제 수출하게 되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대형 팹리스 기업이나 아니면
빅테크 기업 투자한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가 중요한데요.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HBM 쪽에서 상당한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뛰어넘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범용 쪽은 어느 정도 쫓아올 수 있겠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게 만들고 있고 물량도 많이 이제 쏟아내고 있거든요.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뭐 HBM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HBM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HBM4까지 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4, 5년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소한 5년 정도는 한국에서 어느 정도 앞서 나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국도 앞으로 잘해야 되겠죠. 특히나 뭐 HBM4뿐만이 아니고 5도 이제 몇 년 있으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수요가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중국에서 금방 쫓아오지는 못할 겁니다. 성수는 어느 정도 쫓아왔지만 첨단 쪽 특히나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들은 중국에서 쉽게 아마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AI 반도체 쪽은 EUV 공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지금 못 쓰게 막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계속 막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파운드리뿐만이 아니고 HBM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기술력을 계속 높여놔야 되죠. 더 이제 격차를 뭐 5년이 아닌 10년으로 이제 벌려놔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올해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하반기가 되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HBM에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4에서 잘 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납품이 결정됐다 그러면 주가는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에서 뭐 이나노 반도체 이쪽에서 대형 패밀리스 기업, 빅테크 기업 이런데 몇 군데만 이제 수출하게 되면 이게 분명히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는 뭐 견조합니다. 앞으로 뭐 블랙웰 같은 경우도 수요가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계속 블랙웰뿐만이 아니고 루빈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더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HBM이 기존에 뭐 8장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12장 이렇게 막 쓰이거든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게 아직까지 뭐 초반입니다. 그래서 2027년 되면 뭐 HBM5, HBM6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삼성이나 SK 시장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브로드컴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죠. 최근에 브로드컴이 잘 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AGI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고객이 주문한 거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반도체거든요. AI 반도체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쪽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학습에 쓰이는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추론에 쓰이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데요. 지금까지는 보시면은 그 학습에 많이 이제 반도체가 쓰였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추론 쪽에 많이 쓰게 됩니다. 추론 쪽에 쓰게 되면 이제 기존에 엔비디아 걸 다 썼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추론과 학습에 다 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론 쪽에는 일단은 비싼 반도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그 G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근데 AG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쌉니다. 거의 뭐 10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추론 쪽에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효율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이쪽에 보면은 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GPU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열을 많이 방출하거든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효율적이지 않은데 열 방출,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하기 때문에 AGI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AGI는 이제 AI 전용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은 빅테크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GPU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자신의 어떤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반도체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ASIC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스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능을 이제 만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적합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ASIC이 최근에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ASIC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뭐 마벨이라든지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입니다. 브로드컴은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퀄컴도 인수하려고 했던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AI 반도체, ASIC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구글이라든지 메타, 바이트댄스라든지 오픈 AI, 애플 이런 기업들이 브로드컴의 반도체를 지금 이제 수주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아마 브로드컴에 수주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ASIC 특히나 이제 추론 쪽에 반도체가 ASIC 반도체가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많이 늘어납니다. 브로드컴이 앞으로도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가 이제 세대가 있는데 1세대가 이제 CPU랑 GPU입니다. 이게 1세대인데요. 2세대가 FPGA하고 그다음에 ASIC 반도체입니다. FPGA는 고객이 자기의 어떤 사용에 맞게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ASIC 반도체는 서플라이어, 반도체 기업이 이제 고객에 맞게끔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PU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추론 쪽에 적합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ASIC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시장이 커질 겁니다. 아마 추론 쪽은 아마 또 시장이 커지고 하기 때문에 ASIC 반도체를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3세대에 가게 되면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인간의 두뇌와 비슷하게 이제 만든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하나의 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GPU도 마찬가지고 ASIC 반도체도 보시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이렇게 이제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목 현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처럼 하나의 칩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되게 빨라져요. 병목 이게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전 단계가 바로 이제 PIM입니다. Processing in Memory. 요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 기능을 넣은 거거든요. 요게 이제 발전하면 이제 뉴로모픽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제 ASIC 많이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추론 쪽은 앞으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ASIC 반도체를 아마 많이 쓸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에도 자신들만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이제 반도체를 원하기 때문에 ASIC 반도체가 앞으로 많이 사용이 될 겁니다. 브로드컴의 ASIC이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던데요. 엔비디아의 HBM은 SK 하이닉스 그쪽에서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은 지금 아직 이제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엔비디아 대신에 ASIC 반도체 이쪽을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하게 되면 브로드컴, 마벨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맞춤형으로 HB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ASIC과 HBM 이런 식으로 이제 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삼성하고 SK가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SK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의 어떤 캐파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은 아직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납품할 수 있는 캐파가 많다는 거죠. 삼성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쪽 시장, ASIC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시장이 커지면 마벨과 그다음에 브로드컴 이쪽에 수혜가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더 많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는 언제 끝날 것으로 보시나요? 몇 년간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다라는 생태계,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 GPU,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라든지 NVLink, 인피니밴드. NVLink는 이제 GPU끼리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피니밴드는 뭐냐면 서버끼리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걸 모두 엔비디아에서 한 번에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몇 년간은 아마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ASIC 반도체, 특히나 뭐 브로드컴 이런 데서도 지금 대체가 어느 정도 추론 쪽에서는 일어날 걸로 보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몇 년간은 가지만 5년 이상 간다 이렇게 보장은 못합니다. 분명히 추론 쪽이 커지기 때문에 ASIC으로 많이 대체가 될 겁니다. 하지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게 AI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90%는 아니더라도 한 60% 정도만 유지한다래도 파이 자체는 거의 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지금 생태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게 자율주행차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는 뭐 중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거의 뭐 엔비디아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또 국내 기업들 하고 있는 게 최근에 뭐 디지털 트윈 이쪽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옴니버스란 플랫폼인데 이것도 지금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뭐 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계속 시장이 커지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바이오 쪽도 지금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바이오 관련된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가 넘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앞으로 이제 바이오 쪽으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CES에서 이제 발표한 것도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코스모스라는 그러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죠. 그런 건 뭐냐면 이제 로봇,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이쪽에 관련된 그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왜 좋냐면 지금 많은 로봇 기업들 특히나 또 엔비디아 플랫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왜냐면은 피지컬 AI라고 얘기하죠.
실물 세계를 3D 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훈련도 마찬가지로 3D 이 안에서 직접 훈련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절약되고 그다음에 또 시간도 많이 절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로봇 기업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속기 쪽에서 AI 가속기에서도 뭐 몇 년간은 갈 거지만 뭐 5년 이상 가지 않더라도 시장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다른 플랫폼 이런 것도 지금 이제 계속 생태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속기 쪽이 만약에 좀 떨어지더라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또 승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말씀드린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AI는 지금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추론 시장이 커지면은 분명히 이제 GPU보다는 ASIC 반도체, NPU 쪽이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빅테크나 뭐 또 다른 기업들도 NPU나 이쪽에 많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 또 마벨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에 또 수주를 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브로드컴이 상당히 앞으로도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물론 금방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시장이 커지지만 이게 금방 바뀌지는 않거든요. 천천히 바뀝니다. 그래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AI 쪽은 충분히 앞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 성숙 단계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몇 년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이제 막 초입 단계이고 앞으로 커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AGI로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AI가 나온 게 불과 이제 챗봇, 그 다음에 또 추론 2단계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나오는 게 지금 이제 에이전트라든지 에이전트는 이제 인간의 행동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열리기 때문에 계속 이제 AI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좀만 가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AI 시장이 커지면 또 반도체 시장도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AGI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4, 5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은 계속 이제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가 또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또 로봇이라든지 AI 시장이 발전하면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AI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센서 이런 것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하기 때문에 AI랑 그다음에 반도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AI 시장이 커지면 AI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센서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충분히 반도체 시장은 커질 수 있다. 특히나 AI가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커질수록 반도체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 시장은 커진다. 그리고 또 AI뿐만이 아니고 4차 산업 이게 있기 때문에 4차 산업은 되게 많거든요. IoT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내년 AI 주도주가 될 주식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권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블랙웰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납품하고 있는데 거의 뭐 완판이 됐습니다. 주문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루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래는 내년에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올해라고만 땡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수요가 많다. 그리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뭐 다른 데서 지금 이제 치고 들어온다 해도 최소한 2년 정도는 엔비디아가 아마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80% 90% 이상은 아마 엔비디아에서 몇 년간은 가져갈 겁니다.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계속 이제 꾸준히 관심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마진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경쟁 기업들이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반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엔비디아가 몇 년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반도체 투자할 때는 단기간의 어떤 시각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주식은 변수에 따라서 분명히 흔들립니다.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어떤 상황, 또 외부 변수 이런 거에서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성장하는 기업들한테는 주가도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 뭐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은 보고 투자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